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아주 바쁘게 한 주를 지내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Thank God It's a Friday TGIF입니다. 기온은 살짝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겨울 날씨치고는 굉장히 쾌적하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시장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관해서는 주말에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건데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 시장 21년도 말하고 22년 초에 시장의 조정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 주식 시장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었는지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인턴이 아니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 일단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머그컵을 잡았을 때, 이 머그컵 얘기 이제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머그컵을 잡았을 때, 전문님 안 보이네, 였었는데, 왼손으로 커피 마시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오른손에는 볼펜으로 메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속담 중에 하나가 Look on the bright side. 네. 어떤 면을 보라? 밝은 면을 보라. Bright side를 보라. Dark side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예전에 좀 친하게 지냈던 기자 후배 중에 한 명이 되게 농구도 좋아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한동안 되게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의 특징이 look on the bright side가 아니라 dark side고 사람의 약점 그런 걸 갖다가 그 기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되게 뭐 친한 형님이다 해서 뭐 나오라 해가지고 나가서 방송에 좀 자주 나오시던 의사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저녁 자리를 같이 했는데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분한테 저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 뭐 조사받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완전히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뭐 저를 처음 본 사람, 저는 이제 그날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지난번 조사받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그런 거를 얘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 서울대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브라이트 사이드 보는 그 습관과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부장이요. 루히히 넙죽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 다른 부장님들에 끼어서 저도 한번 뭐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산업 공부는 하겠는데 관련 회사 주식을 보면 매수를 못하겠어요. 아직 내게 너무 먼 당신 바이오. 우리 정 부장님도 보면 볼수록 참 주식 공부를 진심으로 열심히 제대로 하고 이제 수준이 그냥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부장, 학습부장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야, 여기 모닝브리프 댓글이 장난 아니다고. 수준 높은 분들의 막 댓글이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게 제가 원하던 바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산을 올라갈 때 선봉, 후미대장,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 분들, 그 다음에 붉은개미, 붉은개미,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무사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저희가 중심이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저희가 또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임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본인만의 또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닝브리프 아침 댓글창에 보면 점점점 더 우등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는 약간 체슬리 자문단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댓글을 또 눈팅으로 보시면서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부장님들이 또 역할을 해주시면 그게 또 나의 지식 나눔, 재능 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댓글에 무죄칠시라고 보시 중에 꼭 제물로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고 누가 적어주셨는데, 그죠? 무죄칠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주상 보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장기 국고채에 쌓아놓은 게 있는데 금리 문제인지 환율 문제인지 계속 하락하네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기도 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거의 반납 상태로 있습니다.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네요. 3전 5만 전자 됐을 때 3전으로 바꿔 살까 고민만 많이 했었고 3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많을 때였어요. 껄무새가 됐습니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근데 뭐뭐 할 걸 하면서 계속 배우시는 거잖아요. 국고채, 제가 투자의 본질에 써놨죠. 투자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 가치 변화에 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서 그 변동성, 가격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까지가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죠. 국채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를 한다?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코인에 대한 내년 이제 하락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다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70% 이상씩 빠졌었는데 왜 깜짝 놀라시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마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지금도 내년에 이번에는 안 빠질 거다.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번에는 안 빠질 거니까 지금도 사도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서 투자했다가 수익 나면 엄청 짜릿하잖아요. 그게 도박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운에 럭에다가 내 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벌면 럭키하니까 짜릿하죠. 하루하루 주식 공부에 시간을 들이다 보니 뭔가 알아간다는 지식 습득의 기쁨을 느낍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분석,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하나 이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네, 공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네, 뭔가 우리가 몰라서 불안한 건데 많이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자유로워집니다. 댓글 해안이 참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머그컵 준비했습니다. 웜의 신박 머그컵도 좋은데 시리즈로 깔끔하게 채슬리만 써있는 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팀 채슬리의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그렇네요. 우리 채슬리에 그냥 로고가 박혀있는 그 컵도 괜찮겠다, 그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자, BBB를 제가 채권에서는 트리플 B 마이너스, 트리플 B 플러스, 그리고 B 두 개짜리는 정크본드에 해당되는 그건 뭐 더블 B, 뭐 AAA 플러스 이런 거 트리플 A, 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거 의학 용어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지 했는데 BBB 그냥 BBB라고 부른답니다. Blood Brain Barrier 해가지고 BBB. 고맙습니다. 오늘 수능일이라서 아내와 아들이 학교를 안 가서 저도 오늘은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웜의 신박 들으셨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저의 주식 내공도 쌓이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머그컵 받으니 소속감이 느껴지네요. 잘 사용하다가 언젠가 부모님 만나러 갈 때 그림 없는 부분에 사인 받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네요. 요게 약간 무광 처리된 표면인 것 같아서 유성 사인펜으로 사인해 드리면 되겠네요. 사인을 위해 남겨놓은 공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주식 세상을 떠나려 했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회복을 하더군요. 채슬리 덕분입니다. 5년 걸렸네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큰 돈을 잃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진짜 망연자실해지고 그렇게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만회하려고 뭔가 살려고 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골프 나가보면 처음 드라이버 쳤을 때 오비가 나면 멀리간이라고 하잖아요. 멀리간 줄 테니까 한 번 더 쳐봐 이러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슬라이스가 났는데 또 똑같이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구 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공도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 네, 물론 이구동성이 다른 뜻이죠. 그런데 골프에서는 이구동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이번에는 똑바로 쳐야지. 아니 처음에도 첫 구도 똑바로 치려고 쳤던 거잖아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든가 아니면 왼쪽으로 확 당겨지는 악성 훅이 난다든가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다시 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모르고 그대로 치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미셸 리가 슬라이스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니까 왼쪽 보고 치세요. 그러면 왼쪽 보고 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슬라이스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니까 왼쪽으로 몸을 틀면 틀수록 채가 열려서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모르고 다시 치는 것처럼 치면 똑같은 이구동성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도 내가 뭔가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잃었는데 5년 만에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독하게 공부해서 만회하신 거다, 그죠?
곱게 물든 단풍처럼 컨닝 계좌도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오늘 모닝브리프에서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면 더티 매매라고 오더령 매도도 컨닝 계획 중입니다. 자, 13일 옵션 만기일 지나느라 고생 많이 한 느낌입니다. 어려운 바이오 기업도 공부해야 하고 기업 실적도 봐야 하고 시장 눈치도 봐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게 가습기 같아요. 비염이나 기관지 건강에 가습기 필수입니다 하셨습니다. 사무실에도 취침 중에도 적정 습도를 45에서 55도 정도로 맞추시고 미세먼지에서도 겨울철 건강도 지키세요. 45에서 55를 맞추어 놓으면 되군요. 고맙습니다. 저도 기관지가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이 가습기도 약간 끓여서 나오는 가습기 있잖아요. 베이퍼라이저. 좋아합니다. 자, 저는 코덱스 K 콘텐츠에 투자를 했는데 약간 마이너스라서 오늘 200주 담았는데 말씀하신 K팝 ETF랑 같은 맥락인가요? 연금저축계좌의 코덱스 200 수익률이 제일 높은 듯 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담기가 어렵네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코덱스 K 걸쳐 K 콘텐츠라고 266360 있네요. 266360.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덱스 K 콘텐츠라고 있고 일봉을 보면 이런 모습이고 주봉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674억입니다. ETF 강좌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ETF 강의에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자, 여기 그러면 이 K 콘텐츠인데 ETF는 제일 중요한 게 ETF가 뭐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사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 K 콘텐츠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또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22.5, 카카오도 한 22, 그리고 크래프톤이 있어요. 크래프톤이 한 14%, 하이브도 있습니다. 하이브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NC소프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NC소프트, JYP, 넷마블, 제일기획, 펄어비스, 에세. 이렇게 들어가 있고. K팝, 에이스 K팝은 완전 다르죠. 에이스 K팝 포커스는 완전 다릅니다. 자, 일봉, 주봉, 많이 올랐죠. 월봉, 작년 요 8월 달에, 8월이었죠. 트럼프 2.0 책 쓰면서, 그때 홀수에는 K팝, 잠깐만, 이거 잘못 눌렀네요. KRX 금 선물을 눌렀습니다. 에이스 K팝 포커스. 어쩐지 차트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었죠. 요때죠, 요때. 작년 24년 9월 30일이 요때 저점이 살짝 나왔었고, 요 8월 달에 책이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 책의 요 엔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홀수에는 K팝이 좋을 겁니다. 5,700원이 14,000원 정도까지 갔으네요. 최근에 어떤 분은 또 댓글에다가 야, 네가 뭐 작년에 엔터 좋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또 악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ETF 보면 이 ETF가 뭘 담고 있는지
하이버가 31, JYP 27, SM 20, YG엔터 15. 이렇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주식을 담고 몇 %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공포의 외인 구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 구단, 이것도 한 20번 본 것 같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만화가 우리에게 참, 어떤 꿈과 희망을 준 게, 좀 약간 이렇게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만 성장한 이 마동탁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이연세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까치 같은 캐릭터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공포의 외인구단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차트를 그려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백두산도 나오고 뭐 많죠. 엄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초년, 중년, 말년, 뭐 중간에 장년 뭐 이래 있다고 했을 때도, 내 시작은 미약하고, 사회에서 뒤처져 보이지만 결국은 장대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식 방송이지만 가족 스토리 하셔도 좋아요. 이 방송은 전문성과 휴머니티가 강점이라서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휴머니티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갈수록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휴머니티를 포기를 하고 약간 너무 이 캐피탈리즘,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선택을 갖다가, 그죠? 사람이냐 휴먼이냐 머니냐 하면 10명 중에 한 8분이 머니를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뭐 가족끼리 또 싸우고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휴머니티.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서 1인 맡기고 싶네요. 적금 3년 만기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증권계좌 잔고는 계속 녹아서 여의도 가서 뵐 날이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눈 떠보니 미국 주식이 또 떨어지고 수탁 안 하는 시점이 오면 또 혼자 낑낑대야 하고 제 모습이 더맨더머 같네요. 하셨는데 적성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적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만 하신 분, 지방의 비평준 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뭐 진주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아니면 경제학과 나오시고 그러고 우리 업계에 와서 정말 바보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달라요. 저랑 같이 예전에 있었던 후배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포항공대 나오고 제가 봐도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밤 안 자고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있는데 도대체 주식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성과가. 그 후배도 보면 너무 세심한 면이 있어요. 너무 세심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하고 공포스러울 때 잘 못하게 되고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또 매매가 너무 잦습니다. 여기서 안 팔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너무 매매가 잦고 그럴수록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다가 이거는 좀 내가 하기에는 버겁다, 벅차다. 그렇지만 자금이 안 되더라도 랩 가입하시면 됩니다. 랩에다가. 외모는 오합지졸인데 삼성일무 웹툰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모닝브리프 시간에 100만 불짜리 팁 주셨는데 IQ 2만인 시장이 거품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버블은 또 버블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시장 IQ 2만인 시장은 저런 거품을 만들었을까? 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그죠? 예, 거품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별로도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 생각한 주식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 900배, PER 700배, PER 200배. 예,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저는 항상 시총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이 시장에 마켓쉐어를 한 30%, 50%, 70% 장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총이 돼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윈도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독점했을 때 전체 시장 규모가 있잖아요. 시장 규모. 그런 걸로 시총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시총을 이 회사가 마켓에 거의 뭐 90% 장악한다고 했을 때 시총이 얼마인가? 그럼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 5년 전에 1조 달러 갑니다 해놓고 그 다음 해에 1조 한 5천억 달러인가 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제가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다고? 2030년도에 그때 테슬라를 막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2천만 대를 판다라는 걸 갖다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도요타가 1100만 대, 폭스바겐이 900만 대, 지금 현대기아가 700, 한 40만 대 언저리. 네, 그렇게 팔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차로만 2천만 대를 판다고? 네, 그 어썸션이라고 하는 가정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다시 이 회사가 한 800만 대, 네, 전기차 시장에서 한 800에서 1000만 대 1등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율주행에서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로 했을 때 뭐 벌어들일 수 있는 거 뭐 이런저런 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 회사의 적정 시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게 그 회사가 만든 거품인 거죠. 2021년 캐시우드가 한창 뭐 이랬을 때 팔란티어 같은 주식 로블록스 처음에 엄청난 거품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거품을 만들었다면 이 회사가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회사 어떤 스토리인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2파 조정을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니까 2파 조정이 거의 80% 빠진다 했잖아요.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이너스 80에서 모든 그때 되면 막 좋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었죠. 22년 말에 뭐 이런 와중에 페드가 금리 이렇게 올리는 와중에 뭐 테슬라 400 갔다가 지금 100 갔는데 거기서 무슨 뭐 자율주행이고 뭐 테슬라 뭐 이럴 때는 좀 아니 100 갔는데 거기서 지금은 비중 좀 줄여 놓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그게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공부는 안 돼 있고 막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스토리 얘기만 막 하는 거죠. 지난주에 뉴스케일 손절했습니다. 매도한 금액만큼 적당한 시기에 다시 들어가서 이런 만큼 꼭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28년 정도부터 이익이 난다 했잖아요. 흑자 전환.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에 보통 시장이 조정이 오잖아요. 네, 시장이 조정이 오면 이런 주식이 더 빠지죠. 네, 그랬을 때 잘 보고 있다가
2파 조정의 바닥 나왔다 싶을 때 딱 들어가면 10,000원이 2,000원이 됐다가 2,000원이 다시 3파 상승이 되다 보면 다시 10,000원 가는 게 아니라 20,000원, 30,000원 가죠. 그 20,000원만 가도 지난 고점에서 2배만 나도 2,000원에서 사면 10배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팔란티어 10배 가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슬쩍 말씀드렸던 게 뭐 그런 원리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중에 뉴스케일 적당한 시점에 잘 들어가서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반도체 상투 친 것 같아요. 밑바닥에 있는 주식들 가는 것 같습니다. 빅아이님이 또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역대급으로 차분한 하락입니다. 뭘 더 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네요. 우리 노영현께서도 형님 채슬리 이름은 주식 공부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소홀해진 듯 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좋은 유정과 나쁜 유정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아우님이 잘 사업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주문이 몰려오는데 지금 한 10억 투자해가지고 기계 설비 그죠? 기계 설비 조금 사서 투자만 해도 기존의 매출의 2배에서 3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투자한 10억을 2년이면 다 뽑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억이 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이거 10억 유정 참여하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쁜 유정은 뭐냐면 이거 중국산 부품 때문에 계속 국산 부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면서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좀만 더 버텨볼까?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 임대료 나가고 월급 나가야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잔고에 돈이 없어요. 한 2년 버틸 자금 한 5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돼? 또 돈 필요하다고? 뭘 얼마? 5억? 여기서 돈을 더 태워야 되나? 이게 나쁜 유정인 거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웬만한 비염은 다 나을 수 있는데, 저 좋은 그 스프레이 약이 있는데 제가 안 써서 그렇습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이어리를 만든다면, 제가 영어가 잘 모르는데 체인이 걸린 노트였으면 좋겠어요. 원자재비가 더 들라나요? 지금 어마무시한 다이어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시노부, 야마모토 요시노부죠. 그 굉장히 이렇게 경기 중에도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메모가 뭘까? 김성근 감독님의 노트에 그 메모가 뭘까? 다 퀀트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이 채슬리에서 해왔던 퀀트 분석을 다 집어넣은 그런 다이어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파워풀한 다이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12월 중순에서 말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전무님, 혹시 금값은 어찌 보실까요? 전에 꼭지에서 사신다는 지인분 말씀하시자마자 떨어지고 다시 그 고점까지 8% 남았는데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느낌이 금값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왔다 갔다 잘 빠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그동안에 랠리를 보고 들어갔잖아요. 모든 자산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성장 가치가 매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는 100배 나죠, 100배. 그 100배 날 때 한 2배 올랐을 때 딱 올라타서 50배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금은 그런 성장주인가? 그런 성장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돈이 높거나 좀 위험 자산에서 약간 안전자산으로 도망갈 때라든지, 네, 그럴 때 금값이 이 계단식으로 오르던가 해서 금값하고 물가랑 평균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면 향후 3년 동안에는 그 평균에 수렴하기 위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2000년부터 2011년인가 12년까지 한 11년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참 기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 같은 자산을 많이 올랐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면 이게 성장주 투자 개념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자산주나 이런 거는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납니다. 직장 출근해서 머그컵에 커피 마시며 더더욱 만나겠습니다. 저도 어제 왔는데 딸이 자꾸 탐내네요. 자, 웜의 신박 시작부터 듣는 5학년 9반 학생입니다. 채슬리 인턴은 2년이 되어가고요. 우리 윤경민이 이제는 전문의 말씀을 많이 알아듣는 배움이 늦은 학생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서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서클의 사업 구조가 대동강 물 팔아먹는 비즈니스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가지고, 그죠? 채권을 사고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사는 구조. 만일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다면, 서클은 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의 이익이 계속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네, 답변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이익이 계속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하셨거든요. 자, 제가 어제 이제 보험사랑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사가 그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을 다 계산해 가지고, 네, 채권을 사는 걸, 그게 Asset Liability Management 해가지고, 네, 자산과 부채를 잘,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ALM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보험사들이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트레이딩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네, 계속 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들어온 돈으로 또 채권을 또 사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돈으로. 계속 사야 되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 거의 들어온 돈으로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보험금 나가는 게 좀 길다 보니까 장기채를 사게 되고, 장기채를 사니까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5%라고 하면 5% 이자로,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되면 될수록 좋죠. 네, 100억 가지고 5% 이자 나와가지고 5억으로 경비 안 뽑아지겠죠. 근데 1조를 모아놓고 5% 이자를 받으면 어마무시해집니다. 500억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보험사는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 평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면서 갖고 있는, 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와,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걸 가만히 들고 만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금리만큼 그냥 수익이 나는 겁니다. 처음 이 채권을 매수할 때의 금리만큼 그냥 만기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금리가 왔다 가면서 하면서 평가 이익이 났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처음 들어갔을 때 금리로
이익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도 금리가 1.5%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주가가 박살이 났다 했잖아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전부 다 PBR 0.2 밑으로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니 채권에서 평가이익이 많이 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네, 지금도 들어오는 보험금으로 1.5% 채권을 사야 되다 보니까 1.5% 채권 사가지고는 보험사의 사업비라든지 기본 경비 한 3%가 들어간다면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금 받은 걸로는 앞으로 계속 역마진이 발생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서클 같은 주식도 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금리가 떨어지면 서클의 이익에도 보면 평가 이익이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금리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떨어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험사 주가 움직임처럼 될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서클에 대한 매수 시점을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실업률이 되게 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정말 닷컴 버블 터졌을 때처럼 그런 좀 리세션에 대한 얘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불거지면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많이 떨어지다 보면 그때는 또 코인 시장 자체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서클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고 오늘 웜의 소통 댓글 크게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너무 중요한 기사, 묵직한 기사가 많은데 큰일이네요. 주말이니까 좀 길더라도 주말 내내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김태유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정학적 저주를 축복으로 풀기 위해 북극 항로에 있다. 항상 이 정책 모멘텀, 특히나 이 G2 국가의 정책 모멘텀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북쪽 북극해를 지나는 새 백길인데 기후 변화로 인한 해빙의 산물이다. 북극 항로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성. 통상 아시아와 유럽을 오갈 때 이용하는 남쪽 길, 이 수에즈 루트보다 거리가 7,000km나 짧군요. 운항 시간도 열흘 정도 단축할 수 있고요. 에너지, 해운,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많다.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한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확정한 데 이어서 대통령실 내에 해양수산 비서관을 신설을 했군요. 관련 예산은 20% 이상 증액한 5,500억 원으로 늘려 잡았고 범정부 지원 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연내 출범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북극항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멘토 역할을 해온 이가 있는데 김태유 교수님이시군요. 자, 그는 수년 전부터 북극항로에는 단순한 물길 이상의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해수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를 11월 오후 연구실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자, 밑에 좀 중요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왜 북극항로를 이야기할까? 북극항로가 경제적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분업이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국의 부품과 재료가 모인다.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지고 현재 주요국은 수에즈 루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몰리카 해협의 적체에서 보듯이 이미 포화 상태다. 또한 남쪽 루트는 늘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23년에 예멘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한 사건도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대체 루트 확보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하고 더구나 북극 항로는 단순한 물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럽은 여러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주변국과 동맹을 맺고 균형을 맞췄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외교의 기본 원리는 원교 근공이다. 멀리 있는 나라와는 협력하고 가까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누르고 한반도의 주인이 됐다. 이외는 달랐다. 고려 조선을 거치며 육지로는 중국, 바다로는 일본에 막혀 원교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 조상 대대로 침략을 받아온 이유다. 일종의 지정학적인 저주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북극 항로를 활용하며 러시아가 새로운 원교 대상이 될 수 있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빨리 회복되기 어렵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전후 대불황인데 당장은 천연가스, 석유를 팔 새 수요처를 찾아야 하고 일단은 한중일이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한 듯 보이지만 중국이 계속 발전하는 건 러시아에도 위협이다. 국경을 맞댄 나라끼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일본과는 1세기 전에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영토 분쟁 중이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 거라는 뜻인가? 한국은 아무리 커져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이 근공의 대상이라면 한국은 좋은 원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구조도 완벽히 보완 관계에 있고 여러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 보완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농업사회에서는 근공이 전쟁이지만 산업사회에서의 근공은 경쟁이다. 지금도 한중일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과 러시아는 다르고 러시아는 한국에 없는 자원을 가졌고 한국은 기술이다.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다. 자,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흔한 오류 중 하나가 미국이 러시아를 적국으로 생각한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자 캐나다, 멕시코, 서유럽 등 그간 친했던 나라는 압박하면서 푸틴과는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미국의 절대 목표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다.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막 잘하는 이유가 있죠. 네,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있어서 두 명의 적과 싸우려면 한 명의 적을 일단 친구로 만들어 놓고 한 명을 무찌르고 그걸 무찌르고 난 다음에 친구로 만든 적을 다시 무찌르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듯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엇박지르고 푸틴한테 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컨테이너선이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여기서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역발상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양국 간에 가교 구실을 할 수가 있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양상에 따라서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국제 질서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잡는 건 지정학적인 저주를 지정학적인 축복으로 바꿔갈 중요한 기회다. 중국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 첫 상업 운항에 성공했는데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선언하고 전쟁 와중에도 꾸준히 북극 항로 운항 실험을 해왔고 일본은 서방 제재 중에도 러시아 LNG 개발 프로젝트 지분을 빼지 않았다. 겉으로는 제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전쟁 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북극 항로 개발은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들어가면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 시간이 많지 않다. 북극 항로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는데 해운업계를 장악한 유럽 선사 등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다. 기득권을 가진 쪽은 언제나 변화를 싫어한다. 아직 여러 제약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결할 수 있다. 북극 항로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 비전을 논하는 프로젝트이고 기업 논리를 따를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 북극 항로 거점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흘러가는 상권이 아닌 머무는 상권이 돼야 한다. 유럽만 놓고 보면 베네치아, 리스본, 로테르담 등이 머무는 상권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거점 항구는 제국의 심장이다. 거점 항구에서 물류를 장악하면 경제를 장악하고 산업기술을 장악하게 된다. 안보 문화도 따라온다. 거점 항구가 없으면 이건 북극 항로 가치의 한 80%를 버리는 셈이다. 국내 유망 지역을 꼽는다면 이른바 부울경에는 이미 인프라가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큰 항구가 있고 이를 활용해야 초기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다. 거점 항구가 되려면 벙커링, 연료 공급, 시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같은 청정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부각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부울경 육성을 통해서 대칭 균형을 딱 만드는 게 시급하다. 대칭 균형이란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이 나라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잠재 성장률 추락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도 바로 집중의 폐해인데 20년 전부터 균형 발전 정책을 썼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균형은 전체를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다. 국가산업 전략을 짤 때도 100가지가 있는데 다 잘하자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 한두 개 핵심만 골라서 집중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부울경을 제2의 수도권으로 키워 대칭 균형을 만드는 게 진짜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다. 이게 성공하면 호남권, 강원권 등 타 지역으로도 효과가 퍼지게 된다. 북극 항로 개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16세기 마젤란은 270명의 선원과 배 5척에 나눠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딱 한 척 18명만 살아서 돌아왔다. 희생을 무릅쓰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후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다. 아무런 희생도 없이 북극 항로를 거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해보기도 전에 여야가 갈라져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북선을 만드는데 동인 서인이 어디 있나?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 국민도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뭘 하겠냐 하는 패배의식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 AI 시대에는 영토, 인구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준비하면 북극 항로가 한반도 다음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예전에 김태유 교수님의 패권 경쟁이었나요? 와, 유튜브 그 1시간 반짜리를 한 5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3일 최장 미국 셧다운 끝났지만 의료비 훅 폭풍 덮친다. 네, 한번 볼게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0일 종료가 됐고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면서 정부 기능이 멈춰선 지 43일 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더 넘어섰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가지고 찬성 222, 반대 209표로 가결했네요. 민주당에서 6명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생중계로 진행된 서명식을 열어서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복원이 되는데 다만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 종료 전까지 재협상과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면서 내년 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려 이 일을 중간선거의 재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산안 통과에 앞서서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담과 인터뷰를 통해서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물가에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거 발표가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하겠네요. 현재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셧다운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의 핵심은 의료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 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해서 이번 정족수를 채웠군요. 자, 보조금 연장안이 다음 달 상정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점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데 이럴 경우 당장 내년부터 2천만 명에 달하는 보조금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이 뉴욕 시립대 교수는 공화당의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면서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명예교수도 셧다운 이후 쟁점은 의료, 식량, 주거 등 민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만약 셧다운 종료와 함께 제기된 앱스타인 성추문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내년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굿바이 1센트 미국 238년 만에 생산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요 페니가 여행 가방에 한두 개씩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238년 만에 1센트 동전 이 페니 생산을 종료했고요. CNN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한 조폐 시설에서 역사상 마지막 페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지금 이 페니 한 개 만드는데 액면 가치보다 큰 한 4센트가 원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페니 생산을 중단하며 연간 5,6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기대했고요.
생산이 중단되는 페니는 법정 화폐로는 계속 쓰입니다. 현재 약 3천억 개가 시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3천억 개니까 3천억 불이다, 그죠? 거의 400조가 넘는 페니가 전 세계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페니는 미국 최초의 동전인데 조폐국이 생기기도 전인 178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과거에는 간식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니를 없애면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소매업체들이 이 페니 다음이 5센트다 보니까 그러면 299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299이 아니라 2달러 95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3달러가 되든지. 다른 나라들도 작은 동전을 없애는 추세인데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은 이미 자국 화폐 기준 1센트에 해당하는 동전의 유통을 중단했고 한국에서도 이 원가가 40원인 10원 동전을 계속 생산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이 동전 발행을 크게 줄였고요.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4,880만 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4,880만 개니까 10원이니까 4억 8,8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 그죠? 자, 최윤희의 한반도 평화 워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인 까라.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아실 거고, 자, 이는 해군이 30년 넘게 갈망했던 수건 사업으로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과이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데 북한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반도는 원잠을 운용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일 전망인데 현재 원자력 잠수함, 이 원잠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도 있네요. 북한이 원잠을 보유하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물론 해상 교통로를 교란할 우려도 있고 이를 막으려면 북한보다 먼저 확보를 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핵연료의 의회 승인부터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숙제가 많습니다. 반면 북한은 원잠을 이미 건조 중에 있고 연료인 우라늄을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북한은 지난 3월 5,000톤급으로 추정이 되는 원잠 건조 사진을 공개했고요. 사실일 경우 북한이 멀지 않아서 원잠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술을 확보한 한국에서 건조해야 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 필리조선소에서는 적어도 10년이 더 걸립니다. 잠수함 건조를 위한 부두 공사부터 해야 하기 때문인데 여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 건조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실패한 데에는 미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해군은 9월 26일 개최된 창설 80주년 관함식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P8 해상 초계기, 3,000톤급 잠수함 등 막강한 전력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이 원잠을 보유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발이 묶여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국군이 게임 체인저인 원잠을 보유한다면 대북 억제력 향상은 물론이고 해양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원잠 한 척을 건조하는데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속수무책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네.
이런 걸 보더라도 반드시 원잠은 하게 되겠네요, 보니까. 자, 조은경의 돈의 세계, 초단기 미국 채권 시장의 발작. 미국 단기 채권 시장에서 세 차례 발작적 금리 급등이 나타났고요. 재무부가 채권 발행 비율을 단기 20%, 장기 80%에서 그동안에 이제 단기 2, 장기 8. 근데 지금은 단기 55, 장기 45로 바꾼 영향에서이고요. 단기물의 쏠림이 심해지자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히 경색이 됐습니다. 자, 충격은 곧 담보채권 당일금리 SOFR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SOFR은 미국 금융시장의 기초적 단기 자금 조달 비용으로 여기에 불이 붙으면 시장 전체가 긴장한다. 이 과정에서 역레포, 역환매 조건부 매매입니다. repurchaseable repurchase bond라고 하죠. 다시 사준다는 거죠. 역레포는 이 페드가 금융기관이 맡긴 국채를 다시 되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이전에는 머니마켓 펀드 MMF 자금이 시중에 풍부해서 금리를 안정시켰는데, 이번엔 MMF 자금이 말라서 역레포 기능이 약화가 됐고요. 단기 유동성 경색이 본격화하자 자금이 자산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에 이어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을 조 교수님이 또 딱 적어주셨네요. 결국 페드는 상시 레포 제도를 가동을 했었고요. 이 상시 레포 제도인 SRF는 금융기관이 우량채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긴급 수문인데, 2021년 도입 이후 첫 본격 가동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난다. 금리 급등의 촉발점이 재무부의 단기물 과잉 발행에 불길을 페드가 잡았다. 여파는 한국 증시에도 번졌고, 외국인은 위기시 한국을 단기 현금 인출기 ATM처럼 활용을 해왔는데, 미국발 초단기 금리 쇼크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거꾸로 흘러가자 한국 주식도 지난주 급매물이 쏟아졌고 원화는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주 주식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외환시장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구조적 상승 국면이라서 주식시장의 급락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유동성의 심장 박동에 반응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금융시장은 언제나 유동성의 심장 박동에 반응한다.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시시각각 목격한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금리 곡선이 평온해질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 11월 달에 11월, 12월 요 넘어갈 때요. 보면 이 역레포 시장이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한 11%.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5%까지 빠졌는데 왜 이 단기 금리가 11%까지 급등하지? 그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단기 금리 급등하고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을 때 뭔가 조그만 악재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런 거는 우리 노라운성 공제의 성향연 부장이나 이 채권 쪽 문홍철 문프로가 지금 요거 체크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시장을 되게 조심하게 보는 선수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또 들어보고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본 반대철주 하한가 비명 3전 또 물렸다. 개미들 눈물. 아니 조금 빠졌는데.
자, 일본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키옥시아가 14일 하한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실적 전망이 급격히 상향되는 가운데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데 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주도 덩달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키옥시아가 한 23% 급락을 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일본 주식시장 거래 제도상 하한가에 해당됩니다. 일본 주식의 하한가 폭이 마이너스 30%로 규정된 한국과는 달리 주당 1만엔 이상의 주식에서는 3,000엔으로 정해져 있군요. 옛날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전날 키옥시아는 장 마감 후에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6.8% 감소한 매출을 신고했고 순이익은 무려 62% 급감을 했네요. 사업 부문별로는 스마트폰용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부문이 1,573억 원에 3억 엔, 그리고 SSD와 스토리지 부문은 1년 전보다 10.8% 감소한 2,446억 엔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키옥시아의 부진한 실적은 질주하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켰고요. 어제 필반 지수가 3.7% 빠졌고 마이크론이 3.25, AMD 4.23, ARM은 5.67, 램 리서치도 5%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한 아까 3%대, 하이닉스도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SK 하이닉스는 판계와 펀드를 통해서 키옥시아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키옥시아의 성과 부진이 애플 아이폰에 투입이 되는 이 모바일 플래시에 크게 치중된 사업 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지난해 12월 IPO를 앞두고 끌어올렸던 24년 실적과의 비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류영호 NH증권연구원은 부정적인 제품 믹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불러왔고 키옥시아는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eSSD가 아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단일 고객과 대용량 계약을 맺은 모바일 부문의 비중이 높았고 IPO를 앞두고 공격적인 매출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하며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또 단일 고객하고 너무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이게 바이어스 마켓이 돼가지고 단가를 함부로 못 올리죠.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인텔이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다른 반도체 주가가 급락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좀 시장이 과민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보다는 아까 시장의 유동성 부분이 좀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에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웜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